56일 동안 세계가 멈췄습니다. 독일에서 첫 번째 공장이 멈췄고 미국 텍사스에서는 반도체 라인이 마비됐으며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인도까지 정밀 산업이 하나 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엔 단순한 기계 결함이라 믿었죠. 공급 문제, 기술적 오류, 혹은 단순한 우연. 하지만 모든 사건에는 단 하나의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를 조율하는 건 그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그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의 세계관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곳이 어디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레나 카르터입니다. 52세 산업 전문 기자로 25년간 일해왔죠. BBC에서 시작해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커리어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런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BBC 편집장 마이클의 전화였어요. 엘레나, 미안하지만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와줄 수 있겠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2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톤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오후 3시 BBC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클은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놓더군요. 엘레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회사 사정상 구조조정을 해야 해서.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결국 해고라는 뜻이었죠. 마이클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한국 관련 특집 기사는 제임스가 맡게 될 거야. 젊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윗선에서 결정했어. 제임스. 저보다 15살 어린 후배였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기자였죠. 제가 25년간 쌓아온 산업 분석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정리하면 되나요? 이번 달 말까지면 돼.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제임스와 마주쳤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야심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기자들은 모두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산업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영국 북부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공급망 문제로 추정. 맨체스터에 있는 유명한 자동차 공장 이야기였습니다. 영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제가 몇 년 전에 취재했던 공장이기도 했고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공급망 문제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기자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공장의 생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윌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취재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었어요. 엘레나,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공장 가동 중단 소식을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일인가요? 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급망 문제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하다는 거죠? 한국에서 들어오는 핵심 부품에 문제가 생겼어요. 겉보기에는 작은 부품이지만 이게 없으면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춰버리거든요. 한국.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 부품이요? 어떤 회사 제품인가요?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예요. 이름도 생소하고. 하지만 이상한 건 비슷한 문제가 독일이나 프랑스 공장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특종을 쫓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은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기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파보자고 말이에요. 영국의 자존심이라는 공장을 멈춘 그 작은 한국 부품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왜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더 내려 마시며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빈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사라진 공장, 사라진 나라. 이게 제 인생 마지막 특종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톰과의 통화 이후 며칠간 저는 미친 듯이 자료를 뒤졌습니다. 25년 기자 생활에서 쌓아둔 인맥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먼저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공장에서 일하는 한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스, 최근에 생산 라인에 문제 없었나요? 엘레나, 정말 신기하네요. 왜 그걸 물어보시죠? 사실 지난주부터 조금 이상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특수 센서 부품에 납기 지연이 생겼어요. 작은 부품이지만 이게 없으면 엔진 제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거든요. 3일째 생산량이 30% 줄었습니다. 또 한국이었어요. 프랑스 르노 공장의 마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리, 혹시 최근에 한국 부품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지 않나요? 어머, 엘레나.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의 작은 부품 회사 하나가 납기를 못 맞추고 있는데 그 때문에 우리 전체 생산 스케줄이 엉망이 되었거든요. 미국 디트로이트의 GM 공장에서 일하는 잭에게도 확인해 봤어요. 잭, 혹시 아시아 쪽 부품 공급에 문제 없었나요? 엘레나, 당신 정말 신통하네요. 한국 부품 공급업체 두 곳에서 동시에 문제가 생겼어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칩이랑 디스플레이 모듈인데 이것들이 없으면 전기차 생산이 완전히 중단돼요. 일주일 만에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그리고 영국까지. 총 12개 공장에서 비슷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어요. 모두 한국 부품과 관련된 문제였죠. 더 놀라운 건 이 부품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모두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비입이 전문 부품들이었어요. 완제품에서는 브랜드명조차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어둔 한국 회사 이름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었지만 이 회사들의 부품이 없으면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버린다는 게 현실이었죠. 그때 예전에 삼성에서 일했던 한국계 엔지니어 김상훈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반도체 관련 기사를 쓸 때 도움을 받았던 분이었어요. 상훈 씨,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한국 부품 회사들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카페에서 만난 상훈은 제가 보여준 회사 리스트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 회사들 다 아는 곳들이네요. 정말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들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지 않거든요. B2B 전문이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상훈이 펜을 들고 제 노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 회사는 전 세계 자동차용 고성능 센서의 70%를 만들어요. 이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이 공급을 중단하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마비될 수 있어요. 특히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첨단 기술이 들어간 차량들은 더욱 그렇죠. 상훈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 제조업 국가가 아니에요. 핵심 기술과 부품에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동시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한국 기업들은 보통 공급망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거든요. 동시에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각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하나씩 들어가 봤어요. 대부분 영어 페이지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 목록을 보니 폭스바겐, 르노, GM 등 제가 이번 주에 통화했던 모든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정밀하게 심장을 쥐고 있었다.
바로 그거였어요. 이 한국 회사들은 소음 없이 눈에 띄지 않게 글로벌 산업의 핵심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비자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브랜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름도 모르는 한국 회사들이 세계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에 직접 가야겠다고 말이에요. 아들 데이비드에게 한국에 간다고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엄마, 정신 나갔어요? 지금 나이에 혼자 한국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나는 25년간 기자였어. 이 정도 취재 여행은 일상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퇴직하셨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도 못하시면서 아들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전시장 같았습니다. 자동화된 시설들,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상훈이 알려준 한국 부품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판교에 있는 중소기업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었죠. 로비에서 접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기자인데 인터뷰 요청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매니저를 불러오더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은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전 세계 자동차 공장들이 당신들 부품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고 있어요. 매니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정보는 어디서 들으셨나요? 기자로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공장들에서 모두 확인했거든요. 잠깐 고민하더니 매니저가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죠. 저희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상황은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였고 곧 해결될 예정이에요. 기술적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동시다발적이었어요. 다음 날 성남에 있는 디스플레이 부품 전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건물이었고 로비도 훨씬 세련되어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저희는 B2B 전문 회사라 일반 언론과는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들은 모두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엘레나 카르터 기자님이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저는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부탁드려요. 그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님이 최근에 우리 업계 회사들을 찾아다니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런데 아무도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네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일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조용히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기자님, 공급망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25년간 산업기자를 했으니까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공급망은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 말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어요. 컨트롤한다는 게. 예를 들어보죠.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압박을 가하고 싶을 때 군대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핵심 부품 공급을 조금만 조절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최근의 공급 지연은?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님이라면 충분히 추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한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무엇에 투자해왔는지 조사해보세요. 최종 제품이 아니라 핵심 공정에 집중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가 사라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최근 10년간 투자 내역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 익명의 남성 말이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투자가 소비자용 제품이 아니라 B2B 핵심 기술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반도체 장비, 배터리 소재, 디스플레이 부품, 자동차 센서. 모든 것이 다른 나라의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브랜드 경쟁에서 벗어나 시스템 자체를 장악하는 전략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 빠질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한 거죠. 제가 찾던 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화려한 브랜드 뒤에 숨어서 전 세계 산업의 심장부를 조용히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는 다른 관점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에 있는 한 스타트업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어요. 대기업이 아닌 신생기업이라면 조금 더 열린 자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 이름은 테크솔루션즈였고 AI 기반 공급망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대표 박민수는 의외로 친근했어요. 영국에서 오신 기자님이라니 영광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대해 알고 싶어요. 박민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 이야기군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그가 말했어요. 사실 저희 같은 회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글로벌 공급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 판단도 들어가거든요. 전략적 판단이라는 말이 제 귀를 잡아당겼어요. 박민수는 모니터를 돌려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이게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지도예요. 보시면 한국 기업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기업들이 마치 거미줄의 중심처럼 모든 연결고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에요. 지난 10년간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체계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만든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최종 제품에서는 경쟁하지 않고 대신 핵심 부품과 소재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거죠.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럼 최근의 공급 지연도. 네, 맞습니다. 그것도 시나리오 중 하나예요. 박민수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직접적인 대응 대신 조용히 공급망을 조절하는 거죠. 화면에는 최근 몇 년간의 공급 지연 패턴이 나와 있었어요. 놀랍게도 모든 지연이 특정 국제 정치 이벤트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라 시나리오네요. 바로 그거예요.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는 강대국들과 맞설 수 없죠. 하지만 기술력으로는 가능해요. 박민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만 봐도 그래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두 회사가 공급을 중단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 생산이 마비돼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죠? 한국이 의도적으로 조용히 하고 있거든요. 화려한 브랜드 마케팅 대신 기술력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때 박민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엘레나 기자님, 문화와 기술은 나뉘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럼 한국 기업들과 거래할 때도 더 우호적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들렸어요. 드라마와 산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정말 그런 효과가 있나요? 물론이죠.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한국 드라마를 본 독일 자동차 회사 임원이 한국 부품 업체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박민수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한류가 확산된 지역일수록 한국 기업들의 BEB 계약 성사율이 높아요. 정말 놀라운 상관관계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깔끔한 건물들,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대신 보이지 않는 핵심을 장악하는 것. 직접적인 대응 대신 우회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이들은 21세기의 새로운 강국이 되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다.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시스템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었고요. 다음 날,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추적해보고 싶었거든요. 도서관 직원의 도움으로 지난 10년간의 한국 기업 인수합병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펼쳐놓고 보니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 기업들이 해외 핵심 부품 회사들을 조용히 인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었죠. 독일의 자동차 센서 회사, 일본의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사. 하나하나는 작은 인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니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각각의 인수가 모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차지하는 기업들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한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 대학생 2명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들은 해외 취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 독일 회사에서 연락 왔어. 한국 사람이라서 더 관심 갖는 것 같아. 당연하지. 요즘 한국 기업들 기술력 인정받잖아. 거기다 한류 덕분에 이미지도 좋고. 맞아. 내 친구도 프랑스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았어. 한국 시장 진출 도우미 역할로. 이 대화를 들으면서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한국은 기업 인수만이 아니라 인재 파견도 전략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한국 정부 기관의 공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정책 발표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2016년 발표된 신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문서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핵심 지위 확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더군요. 그 문서에는 구체적인 목표도 나와 있었어요. 2025년까지 주요 산업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 확보하기. 바로 제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홍대 근처의 한 펜션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데이비드 박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엘레나 기자님, 한국 기업들 취재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에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놀라고 있거든요. 데이비드 박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 같은 해외 한국인들도 그 전략의 일부예요. 어떤 뜻인가요? 한국 정부에서 해외 한국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각국의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하죠. 데이비드 박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기술 회사가 매물로 나왔다는 정보가 있으면 저희가 먼저 파악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는 현지 사정을 자세히 브리핑해주고요. 그럼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활동이군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부, 기업, 그리고 해외 교민들까지 모두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 핵심 기술과 부품 회사들을 조용히 인수합병하여 공급망의 중요한 지점들을 장악하는 것. 두 번째, 한류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세 번째, 해외 한국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글로벌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지난 일주일간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10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세계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글로벌 시스템의 중심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거의 소음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무역 갈등이나 정치적 대립으로 시끄럽게 경쟁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기사가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런던 국제산업포럼에서 긴급 발표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엘레나, 다음 주 화요일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겠나?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해. 포럼 기획자인 제임스 윌슨의 전화였습니다. 무슨 주제로 발표하면 되나요?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급망 문제 분석이야. 자네가 산업 전문가니까 딱 맞을 것 같아. 바로 제가 한국에서 조사한 내용이었어요. 이보다 완벽한 기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참여하겠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발견한 사실들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말이죠. 결국 저는 사실 그대로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발표 당일 런던 시내 컨퍼런스홀에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기업 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약 200명 정도의 청중이었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며 청중들을 둘러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카르터입니다. 25년간 산업 분야를 취재해온 기자죠. 여러분, 최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급망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한 달간 이 문제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 문제가 아닙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카르터 기자님,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략입니다. 매우 정교한 전략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지도였어요. 이것을 보세요. 한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어떤 위치를 차지해왔는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한 임원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어요. 카르터 기자님, 이건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닌가요? 한국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리 없어요. 바로 그런 반응을 예상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을 분해한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이 디스플레이는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메모리 칩은 SK 하이닉스 제품이고요. 이 배터리는 LG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작은 센서들, 여러분이 이름도 모르는 한국 회사들에서 만든 겁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이 부품들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스마트폰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품들이 없으면 여러분의 자동차도 컴퓨터도 멈춰버려요. 한 여성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최근의 공급 지연도 의도적이라는 말씀인가요?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분명해요. 국제 정치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때 맨 뒤에 앉아있던 아시아계 남성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갔습니다. 아마 한국 기업 관계자였을 거예요. 그의 반응을 보니 제가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발표를 마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독일 자동차 회사 임원의 말이었어요. 카르터 기자님, 정말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한 협력업체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뉴스를 보니 제 발표가 이미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음모론을 퍼뜨린다고 비판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며 환영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21세기를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발표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기자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할 특종이었어요. 제목은 조용한 기술국,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담은 글이었죠. 기사 첫 문단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영국 북부의 한 자동차 공장이 멈췄다. 이유는 손가락마디만 한 작은 부품 때문이었다. 그 부품을 만드는 곳은 한국의 이름도 생소한 회사였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힘의 시작이었다. 글을 쓰면서 제이슨과의 통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 순수한 아이가 느꼈던 한국에 대한 동경, 그리고 그 동경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신뢰로 이어지는지를 봤거든요. 기사 중간 부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얻었다.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한국인의 가치관을 보여줬고 사람들은 그 가치관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비즈니스로 이어졌다. 이것이 21세기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모델이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BBC 편집부에 보냈어요. 며칠 후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레나, 기사 잘 읽었어.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야. 하지만요. 너무 자극적이야. 한국 정부나 기업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좀 더 중성적으로 써줄 수 있겠나?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마이클,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고요. 그건 알지만 회사 정책상 이런 민감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25년간 기자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진실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인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기사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제목 아래에는 이렇게 적었죠. BBC에서 게재를 거절한 기사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기사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기 시작했고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이 읽었습니다. 여러 해외 언론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 추가 자료 요청,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쓰고 싶다는 제안들이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독일의 한 경제지 기자에게서 온 메일이었어요. 카르터 기자님의 기사를 읽고 저희도 조사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전략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더군요. 한 달 후, 제가 쓴 기사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도 들어왔어요. 프랑스의 한 방송사에서였죠. 엘레나, 당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제이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기사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제이슨, 어떻게 봤니? 아빠가 보여줬어요. 아빠도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할머니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좋게 써주셔서요. 제이슨의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제가 쓴 기사가 비판이 아니라 경이로움을 담은 글이었다는 걸 아이가 알아준 거였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기자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진실을 찾는 기자요.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기자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전한 거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전략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며칠 후, 뜻밖의 소포가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고, 안에는 작은 메모 한 장과 한국 전통차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에는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일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지만 때로는 누군가 우리를 이해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가 보낸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 한국의 누군가가 제 기사를 읽고 보내준 것 같았어요.
차를 우려 마시며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21세기 새로운 강국들의 생존법이라는 제목으로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퇴직한 기자의 마지막 조언이었죠. 제이슨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이 조용한 나라에 비치고 있어.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 마지막 기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거였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눈에 띄지 않지만 절대 빠질 수 없게. 그것이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전시도 선전도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움직였을 뿐이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부품 하나로 전 세계의 심장을 조율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세계는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리듬은 이미 그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세계의 중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